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TV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약속은 결국 한 남자의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이제 그녀가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으려는 건 사랑일까요? 복수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48살, 이름은 박지연이에요. 서울에서 중견기업의 회계팀으로 일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살고 있었죠. 퇴근 후엔 늘 조용히 라디오를 켜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자라는 게 익숙했지만 가끔은 너무 고요했죠. 누군가 제게 오늘 어땠어요? 그 한마디를 건네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바뀌었어요. SNS를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됐거든요. 이름은 윤성민,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딘가 따뜻한 눈빛,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제일 외롭다는 말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물었어요. 지연 씨, 점심 드셨어요? 오늘은 좀 쉬어요. 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 냄새를 느끼게 해줬죠. 며칠이 지나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 씨, 우리 만나볼까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말투도 차분했죠. 이렇게 만나니까 더 좋네요. 그의 미소는 진심처럼 따뜻했어요.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는 퇴직 후 건축 관련 일을 한다며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는 게 꿈이라고 했죠. 지연 씨, 같이 내려와 살면 어때요? 시끄러운 세상보다 조용한 인생이 좋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가 그리던 삶의 모습이 내가 평생 꿈꾸던 따뜻한 노후 같았으니까요. 그는 늘 저를 배려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제 젓가락 먼저 챙기고 걱정이 많던 저에게 말했죠. 지연 씨, 이제 외로움은 그만.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는 가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전원주택 땅 계약금이 급해서 조심스레 도움을 청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라는 말에 퇴직금 일부를 꺼냈어요. 결혼 준비도 시작했어요. 하우스 웨딩으로 조용히 하자고 했죠. 사진 촬영 날짜까지 잡고 드레스샵도 예약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그가 사라졌어요. 전화도 메시지도 SNS도 전부 끊겼죠.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했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틀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지연님, 대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주민번호, 제 서명이 다 있었죠. 그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사기 결혼 서류까지 만들어 은행을 속였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모든 걸 계획했어요. 처음 만남부터 달콤한 말, 심지어 결혼식 일정까지 모든 게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그가 남긴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 씨, 인생은 한 번이에요. 행복하세요. 이게 작별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비아냥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췄어요. 일도 그만두고 집도 정리해야 했죠.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제야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보다 허무함이 컸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지만 그 허무 속에서 희미하게 뭔가가 싹 텄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 그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제 몸만 남은 껍데기 같았죠. 은행, 경찰서, 회사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사기입니다. 피해자시네요. 피해자. 그 단어가 그렇게 쓰라릴 줄은 몰랐어요. 내가 멍청해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말 같았거든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그 나이에 결혼 사기 당했다며? 에이, 세상 물정 모르네.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제 등을 찔렀어요. 그래서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대로는 얼굴 들고 다닐 자신이 없었어요. 며칠 동안 방 안에서만 있었어요. 커튼도 안 걷고 불도 안 켰죠.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웃음소리 다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문득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연 씨, 세상은요, 결국 진심이 통하는 법이에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심이라던 그가 결국 나를 가장 크게 속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죠.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서류철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이름이 여러 개 적혀 있었어요. 전부 여자 이름이었죠. 이 사람 윤성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적 없습니다. 가명이고 실제 이름은 조연석이에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의 이름, 웃음, 손길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제 세상은 한 번 더 무너졌어요. 형사는 덧붙였어요. 지연 씨, 이 사람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혼자일 가능성은 낮아요. 혹시 이 사람이 썼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그런 거 남아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가 제 집에 자주 오긴 했지만 자기 물건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계산된 거였겠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날 그 자리에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컵 아래에는 작은 영수증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죠. 자동차 공업사 차량 정비네요.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들고 바로 정비소로 향했어요. 그곳 직원이 말했죠. 이 차요? 아, 그분 지난주에 왔다 갔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자기 명의가 아니라 여성 명의였거든요. 여성 명예? 누구일까?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정비소 직원은 이어 말했어요. 그 여자분이랑 같이 왔어요. 서로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럼 그가 나를 속이던 그 시기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 처음으로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이 사람 혼자서 한 게 아니구나. 저는 결심했어요. 그가 나를 속였듯이 나도 그를 속여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SNS 계정을 복구하고 그와 마지막으로 나눈 메시지를 다시 올렸어요. 성민 씨, 혹시 이 글 보면 연락 주세요. 우리 이야기 한 번만 해요. 그 글은 공개로 설정했어요. 몇 시간 만에 낯선 계정 하나가 제게 DM을 보냈어요. 지연 씨, 그 사람 찾고 계신가요? 익명의 메시지였지만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어요. 그 사진에는 성민, 아니 조연석이 다른 여자와 함께 서 있었어요. 여자 손에는 제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는 범죄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가 웃던 얼굴, 손끝, 말투,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젠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낮은 불길 같은 분노였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폴더 이름 조연석 추적 기록. 그 안에 날짜별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진, 계좌번호, 통화 기록, 그리고 그가 남긴 영수증까지. 이제 시작이야. 제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때의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죠.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커피와 분노로 버티는 나날이었죠. 컴퓨터 화면엔 수십 개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그의 이름, 번호, 이메일, 사용하던 아이디. 하나라도 단서가 될까 싶어서 다 뒤졌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쓴 메신저 계정엔 지금은 계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남긴 흔적은 어딘가엔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날 저녁 우연히 공용 폴더의 자동 백업 파일을 발견했어요. 그가 제 노트북을 빌려 쓰던 날 자동 백업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파일 하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래 내역 서진 건설. HWP.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어요. 호기심에 열어보니 엑셀표처럼 정리된 입금 내역과 금액이 가득했죠. 그중 일부는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들, 다른 계좌들. 그의 피해자들이 이미 목록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 사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여성을 속여 돈을 빼돌리는 구조였어요. 저는 모든 내역을 USB에 옮겼어요. 그리고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죠. 형사님, 그 사람 서진건설이라는 곳이랑 연관 있을지도 몰라요. 전화기 너머에서 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그 단어 어디서 들으셨죠? 그 사람 노트북 백업 파일에서 봤어요. 조연석 그 사람 서진건설 직원이 아닙니다. 그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유령법인으로 등록돼 있어요. 유령법인.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즉,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내세워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속였다는 뜻이었죠. 형사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지연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생각보다 위험한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닫는데 누군가 골목길에서 절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커튼을 닫고 불을 껐어요. 휴대폰 불빛만 남은 방에서 손이 떨렸어요. 내가 너무 깊이 들어온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두려움 속에서 또렷한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 이대로 멈출 순 없어. 다음 날 저는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서진건설 본사 위치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어요. 문 앞엔 녹슨 간판 하나, 폐업 정리 중이라는 종이만 붙어 있었죠. 그런데 창고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발소리,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들. 저는 몰래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람 2명이 있었어요. 그중 1명, 낯이 익었어요. 사진에서 보던 그 여자였죠. 조연석과 함께 서 있던 여자.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찾아다녀요. 조심하세요, 오빠. 이번엔 진짜 경찰에 갈지도 몰라요. 오빠라니? 그럼 지금 통화 상대가 그 남자란 말이야? 몸이 굳었어요. 눈앞에서 세상이 도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공범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그래,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를 앞세워 사람의 감정을 속이고 서류를 위조하고 돈을 빼내는 정교한 팀이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날 본 얼굴과 대화를 다 정리해 기록했어요. 그리고 새로 폴더를 만들었죠. 폴더 이름 공범 추적. 이제 그들을 실체로 끌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시 SNS를 켜고 조연석이 쓰던 계정들을 하나하나 검색했어요. 대부분 삭제됐지만 한 계정만 아직 살아 있었어요. 프로필엔 아무 글도 없었지만 팔로워 명단 속에 라은경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녀 바로 창고 안에서 본 여자였어요.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해시태그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해시태그 새 출발, 해시태그 감사한 하루, 해시태그 오빠 사랑해. 숨이 멎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끝까지 간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노트북 앞에서 보냈죠. 조연석, 라은경, 그리고 서진건설. 이 세 단어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사람의 흔적은 거의 지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라은경의 계정은 여전히 활발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사진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낯선 남자들의 이름이 계속 달렸죠. 은경 씨, 다음 주에도 만나요. 좋은 투자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 댓글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또 다른 남자들을 노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같은 수법으로 이번엔 반대로 사랑을 미끼로 돈을 빼앗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저는 조용히 스크린샷을 찍고 그녀의 활동 시간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1시, 오후 7시, 그리고 낮 12시. 규칙적이었어요. 이건 습관이자 패턴이었어요. 며칠 뒤 그녀의 사진 속 배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카페 어디서 봤지? 확대한 뒤 구석의 간판을 읽었어요. 루프탑 27. 그건 제가 회사 다닐 때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서울 상암동 방송국 근처에 있는 카페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녀가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면 직접 볼 수도 있겠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그 카페로 갔어요. 햇살이 강했고 루프탑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켜서 그녀의 SNS를 새로 고침했죠. 몇 분 뒤 새 사진이 올라왔어요. 루프탑에서의 오후. 사진 속 창문, 벽돌무늬, 조명까지. 내가 앉아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이 카페 안에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눈을 천천히 돌리자 창가 쪽 자리에서 웃고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흰 블라우스, 긴 머리, 사진 속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녀는 전화로 누군가와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요. 응, 오빠 알겠어. 그 사람 이제 신경 안 써. 어차피 다시 나타날 일도 없을 거야.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이 사람, 나를 완전히 끝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커피잔을 들고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어요. 눈매, 손톱, 목걸이, 그리고 손에 낀 반지. 그건 분명히 제 것이었어요. 그 남자가 제게 결혼 선물이라며 사줬던 반지. 저는 카페를 나와 근처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머리는 차가웠어요. 그래, 이제 확인했어. 그녀가 공범이고 그 반지가 증거야. 그날 밤 저는 사진을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했어요. 형사는 잠시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 씨,
이번엔 확실하네요. 우리가 잠복을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 루프탑 27에서 접선이 있을 겁니다. 그녀가 새로운 남자와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날 밤 9시, 저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카페는 이미 불이 꺼지고 루프탑에는 몇 개의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형사 2명이 주변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잠시 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 남자였어요. 조연석. 숨이 멎었어요. 그는 여전히 깔끔한 옷차림에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라은경이 있었죠. 두 사람은 낮게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제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사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5초쯤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지연?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퍼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돌아서서 달아났어요. 잡아. 형사들의 외침과 함께 밤거리가 요란해졌어요. 라은경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그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도망갈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내가 그 길을 몇 번이나 걸었으니까요. 저는 반대편으로 돌아 뛰었어요. 그리고 골목 입구에서 마주쳤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어요. 저를 보고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몸을 돌리려 했죠. 그만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당신이 한 짓, 이제 다 끝났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결국 형사들에게 붙잡혔고 라은경도 함께 연행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슬픔도 후회도 분노도 다 흘러나오듯.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거든요. 그들이 체포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어요. 눈을 감자마자 모든 장면이 스쳐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렇듯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지연 씨, 진술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마친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잠시 날카로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연 씨, 이 계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류 속엔 내가 모르는 번호의 계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찍힌 송금인 이름이 내 이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연석이 사용하던 가짜 계좌 일부가 박지연 씨 명의로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지연 씨가 공범처럼 보이는 형태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공범이라뇨? 저는 피해자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연석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이걸로 혹시라도 일이 터지면 지연 씨가 일부 책임을 뒤집어쓰게 만들려 한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나를 단순히 속인 게 아니라 철저히 이용한 거였어요. 그날 밤 경찰서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 하지만 여전히 여유로운 눈빛이었어요. 지연 씨, 그가 낮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그래도 덕분에 덜 외로웠잖아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경찰이 그를 밀어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다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전율이 흘렀어요. 그는 아무 죄책감도 없었어요. 그저 게임이 끝난 사람처럼 담담했어요. 며칠 뒤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연 씨, 조연석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상한 진술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그러더군요. 내가 처음에 접근한 이유, 지연 씨가 먼저였다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어요. 그가 확보한 메시지, 대화 일부가 조작된 형태로 저장돼 있더군요. 마치 지연 씨가 먼저 접근한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이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치밀하게 계산된 기록의 조작자였어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짜맞춰두고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죠. 나는 그날 밤 컴퓨터를 다시 켰어요. 폴더 하나를 열었죠. 조연석 추적 기록. 그 안에 있던 파일 하나를 복사했어요. 거래 내역서 증건설. 그 파일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숫자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P, J, Y 정산 완료. 그건 내 이름 이니셜이었어요. 그가 나를 이용하면서 서류상으로는 공범으로 만들어둔 흔적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그가 만든 덫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죠. 그를 잡은 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익명.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당신이 찾는 진실, 그 남자가 다가간 첫 번째 여자를 만나세요. 메일엔 사진이 한 장 첨부돼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연석이 같은 미소로 서 있었어요. 그 밑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충남 아산시동 카페 2층.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를 만나야 했어요. 그녀가 아마 내가 모르는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했어요. 마치 내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기차가 아산역에 도착하자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휴대폰 화면엔 그 여자의 얼굴이 다시 떠 있었죠. 그래, 이번엔 내가 묻는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잃었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카페 문을 밀었어요. 카페 안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조연석의 첫 번째 피해자. 박지연 씨 맞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 조연석. 그 사람한테 인생이 무너진 여자가 나 하나가 아니에요. 그녀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놨어요. 표지는 달아 있었고 페이지마다 날짜와 금액, 사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내가 모은 기록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그 중엔 당신 이름도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더 큰 조직과 엮여 있었어요. 조직이라고요? 맞아요. 그는 전면에 나서는 역할을 맡았고 뒤엔 돈을 세탁하고 조작하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내가 파고들다 보니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나도 위험해졌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그 속에는 조연석, 라은경,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 표정은 차가웠고 손에는 고급 시계가 보였어요. 이 사람, 그 조직의 실질적인 두목이에요. 이름은 차기호. 서진건설의 서류상 대표. 하지만 실상은 돈 세탁의 중심이었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장부 일부를 빼내서 경찰에 넘겼어요. 근데 그 이후로 누가 날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창밖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지나갔어요. 그녀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어요. 지연 씨, 이건 제 부탁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연락이 끊기면 이 USB를 경찰에 넘겨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USB를 내밀었어요. 여기엔 그들의 동거래 기록이 들어있어요. 서류상으론 다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증거로 바꾸는 게 당신이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카페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눈빛이 싸늘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연 씨, 나가요. 지금. 저는 급히 USB를 가방에 넣고 다른 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골목을 돌고 또 돌아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뛰어들었어요. 숨이 가빠오고 손은 땀으로 젖었어요. 하지만 가방 속 USB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어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차기호 거래 내역 2020만 2023. 파일을 열자 계좌번호와 금액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그 중에는 내 이름도 있었어요. 그리고 메모 한 줄이 있었죠. 박지연 확보 완료. 서류 완성 시점 3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그는 나를 단순히 속인 게 아니라 계획된 도구로 만든 거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분노가 나를 이끌었어요. 그래, 이제 끝내자. 저는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최종. 그 안에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대화, 계좌, USB 자료, 그리고 그들의 얼굴. 내가 당한 고통을 세밀하게 기록하듯 한 줄 한 줄 정리했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 표시가 없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어요. 지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거 당신한테 있을 겁니다. 조용히 넘기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구세요? 차기호 씨가 인사드립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 한마디에도 위협이 묻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USB는 당신이 가질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조용한 방 안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확해졌어요. 그래, 이제 완전히 드러났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조용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다. 경찰서 복도는 새벽 공기처럼 차가웠어요. 형사가 서류를 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지연 씨, USB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차기호 일당은 일주일 만에 검거됐어요. 조연석, 라은경,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움직이던 사람들. 그들은 조직적인 금융사기와 신분 세탁, 그리고 심리적 접근을 통한 장기 사기 혐의로 구속됐죠. 형사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건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피해자분들은 두려워서 여기까지 못 오세요.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잊혀지는 거였어요. 진술서를 다 쓰고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그때야 비로소 몸이 한없이 가벼워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깨달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란에는 법무부 피해자 지원센터가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의 용기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오랜만에 집안을 정리했어요. 커튼을 활짝 열자 햇살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먼지가 떠다니는 그 풍경조차 고요하고 예뻤어요. 그동안 봉인해뒀던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조연석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얼굴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건 그저 지난 시간의 한 장면이었죠. 이젠 괜찮아.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었어요.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가치조차 없어요. 그는 내 인생을 부순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퇴직금도 집도 잃었지만 그 대신 나는 내 자신을 다시 얻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예요. 저는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썼어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사랑도 인생도 나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된다. 그날 저녁 창밖엔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그 비가 처음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세상을 씻어내는 비였어요. 지난 상처를 덮어주는 새로운 시작의 비.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빗소리와 함께 커피 향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지연으로 살아야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거짓으로 가득하지만 나는 이제 진짜로 살 거예요. 진심으로 단단하게 그리고 나답게. 누군가의 거짓으로 무너질 수는 있어도 그 거짓이 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실패했지만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